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마련한 게 한 42매 정도 되는데요.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20분 내지는 25분 예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한테 노르마가 온 것은 박 원장님으로부터 그 문자 자료입니다. 그래서 문자 자료가 많지는 않은데요. 백률사 석당기를 비롯해서 약 3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양적으로는 그 백률사 석당기인데요. 를 중심으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저희 박물관에 지금 소장하고 있는 백률사 석당기입니다. 여기에 일명 2차선 순기업 이렇게도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보시다시피 육면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하나 있고 밑에 그 받침대가 있고 그 내용은 그림이 있고 2차선 순교 유명한 그리고 나머지 5면에는 원고처럼 그 칸을 치고서 글자가 를 새긴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만멸이 많아서 대충 포착되는 내용은 법흥왕대의 유명한 2차선 순교에 관한 그 내용, 이 서술이 앞부분에 되고 그리고 8세기죠. 이때에 오래된 그 부근의 무덤에서 어린 혼백하고 좀 나이 든 혼백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이런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이게 이제 나온 게 백률사에서 나왔다고 해서 백률사 석당기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요. 백률사에서는 이것 말고도 앞서 이명애 선생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그 유명한 저희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는 열의 불입상도 같이 출토되어 있습니다. 이건 대충 800년대에서 9세기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대충 석당기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817년, 818년 이렇게 되니까. 근데 요거는 위치가 보시면은 다 아시는 거지만은 금강산이 있고 이쪽이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죠. 여기 이제 백률사가 있고 불부사지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어디서 출토됐는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석당기에 대해서는 일찍이 조선시대 때에 이덕무라는 분의 책에서 이 존재 자체는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률사비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백률사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누가 지었는지 잘 모르겠다 하고 해서체다 여기까지 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해동금속원이라고 중국의 유명한 청대의 금속 연구가가 있는데 한국 쪽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서 조선의 금속문을 집대성한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소부도 신라시대 때 백률사의 소부도인데 육면당이다 이런 식의 네이밍을 하고 있어요. 역시 백률사하고 관련성을 인지라고 할까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조선총독부 월보에 보면은 백률사의 이 석당이 당시에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있었던 걸로. 근데 육각형석비 비신하고 기단석만 남아 있고 개석이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용은 알려진 그 내용을 이제 채록을 하고 있고요. 고적도보에는 사진이 2개가 실려 있어서 다 상당히 오늘날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그 뒤에 백률사에 있었다고 하는 이 석당이 일식 분실이 됐던 모양이에요. 거기 소재에서. 그래서 이거의 경우는 일제시대 때 인식이 되고 인지가 되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그 조사를 했는데 이만희 씨라는 분이 이제 현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뭐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겁니다. 존재는 알려져 있었지만 중간 단계 1914년 단계에서는 막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경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려시대 때 들어와서 해동고승전에 보면은 경주에 유람할 때에 금강산에 올라왔는데 거기 그 외딴 무덤들이 있고 짧은 비가 있더라 이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아마도 석단기하고 관련이 2차 도순교비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그 박하원 선생님이 소개하셨지만은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결사문에 보면은 국통 해룡을 비롯해 가지고 막 고위자들이 원하 12년에 그 풍비를 세웠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풍비라는 이름을 왜 붙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글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 좀 풍부한 비, 많은 비 이건데 아마 또 제 생각에는 이게 육각형이어서 보통 비 같은 경우는 뭐 1면이나 2면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데 그거에 비해서 조금 면수가 많다 이런 데서 혹은 형태적으로도 좀 풍부하다 이런 데서는 붙인 이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려시대 때에도 이 그 비석이 이렇게 노출이 됐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다시 찾게 되는데 그 1906년에는 소재를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다시 10년에 재발견을 하게 돼서 4년 뒤에 보존회로 이전이 되게 돼서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경주박물관에서 보관 전시하게 된 그 기초가 되게 되는데 발견지에 대해서는 조금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백률사의 불전 아마 대웅전을 얘기하겠죠. 건너편에 산중 덤불 속이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아마 이 정도 건너편이니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문전의 가시나무 숲이다 하는데 그 문전이라는 게 상당히 애매한 표현이어서 어느 정도 거리인지는 모르지만 대충 막 이쪽보다는 좀 가까운 표현이 아닌가 싶으면 막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군 숲이다라는 거는 부군의 어딘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막 그 앞쪽에 어딘가에 있었던 1, 2, 3의 의견을 이렇게 수렴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것하고 좀 다른 것은 이제 굴불사지 사면석불의 전방 100m다 이런 증언이 있어요. 그래서 굴불사지가 있고 거기서 대충 100m 오게 되면은 전방이라고 하면 이쪽 어딘가가 될 텐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막 두 가지 계통의 그 처음 그 발견지 이쪽 내지는 막 이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밀관하게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한다면은 애당초는 여기 있다가 이게 뭐 유전돼서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닌가 이런 식의 가설은 성립할 겁니다. 여하튼 이런 상태이고요. 이게 이제 일제시대 때에 이제 그 남은 두 가지 중요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지금 전시한 때는 이 아랫부분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육각형인데 여기는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윗면도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이건 볼 수 있죠, 지금. 근데 이 사진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지금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육각형 이런 그 대자가 아니고 복년이죠. 그 연꽃이 그 두 겹으로 돼 있는 것이 육각형에 상응하게 육각형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 대자가 발견 당시에는 있었던 것. 아마도 이게 처음부터 이랬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였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명한 거는 이거죠. 그 앞에 그 그림인데 이 내용이 숱하게 연구가 되었지만은 그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그 법흥왕조의 불교 공연하면서 이차돈이 그 살신성인을 하죠. 그래서 그 내용 처형할 때의 장면이 상당히 그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이 떨어지는 목이 금강산에 날아왔다는 거죠. 근데 아래에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물결무늬가 되어 있는 거는 뭐 땅이 흔들렸다고 하는데 그 기적의 순간에 그걸 묘사하는 거고, 그다음에 목에서 흰젖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자체의 그 비석에 색깔까지 입혔는지는 현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하튼 묘사가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하늘에서 꽃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 자체는
817년에 만들어진 거지만 그 몇백 년 전에 528년의 상황 혹은 527년에 기록된 일어났다고 하는 상황하고 상당히 흡사해서 적어도 이 시기에는 그 설화가 아마 정착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체록했다는 거하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치마처럼 입고 있어서 그렇게 느낀 모양이죠. 그래서 현대 당시 한국 부인하고 좀 비슷한 복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는데 이거는 그렇지는 않고 지금 이후에 지금까지 많은 자료가 발견이 돼가지고 신라식의 복식이라고 할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더 합리적일 겁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도 많이 나왔지만 이제 이게 있고 한자가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읽으니까 여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쪽을 우리가 1면, 2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각기 1면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위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2면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고 6면도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글자가 좀 보이는 게 이제 5면 이쪽이죠. 이쪽이 좀 보이고 이쪽이 좀 보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다수 안 보이는 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해독은 56페이지인가요? 거기에 자세히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생략을 드리고 대충 이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서 안 보이고 잘 안 보이고 약간 크랙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 비석 보통 하게 되면 신라의 전형적인 비석은 이렇게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면으로 돼 있고 이래서 직사각형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거 하나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비석이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중국에서 흔히 보이지만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원형도 있고 팔각도 있고 육각도 있지만은 이렇게 경통 같은 거 경전 있는데 주로 많이 쓰이는 패턴인데 그런 패턴을 이제 택한 거죠. 이거 만드는 분들이 당시에. 근데 기술입니다. 지금 이 비석 석당기에서 근데 이제 언제의 늙은 혼이 옛 지역을 돌아보다가 어디 왔는데 갑자기 어린 혼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거닐던 늙은 혼이 조문을 하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를 밝혀요. 그래서 이게 염촉 2차돈인데 이 부분입니다. 내가 예전에 너는 나를 모르느냐? 내가 예전에 왕을 도와가지고 웃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예전에 왕이 불법을 세우려고 했는데 못 해가지고 나 염촉이가 웃는.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나오는 그 내용일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보셨지만은 뒷부분이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앞에 내용이. 근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읽을 수 있는 부분 중에 중요한 내용이 북산에다가 2차돈에 을 장사를 지내고 서산에다가 묘를 세웠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근데 주보 선생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은 방위 개념으로 북산은 금강산일 수밖에 없는 거고 서산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쪽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쪽에서 묘를 찾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만 아까 흥륜사인데 십성을 모신 그게 후보가 될 수 있지만 이거를 또 산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스터리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묘 얘기는 나왔는데 지금 절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뒷부분이 네모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뭔가 관련 얘기가 나와야만 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이 출토지 자체가 2차돈 관련이기 때문에 2차돈과 무덤과 관련됐다고 보면 백률사라는 게 혹은 자추사라는 게 이 근처 무덤도 이 근처에서 찾아야만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그거하고 관련해서 생각했을 때 그 좋은 자료 중에 하나가 그 삼국유사의 자료예요. 근데 삼국유사에서는 같은 기사 대응되는 것 중에서 장사 지내는 대목이 여기서는 그 북산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북산의 서령에다 장사 지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북산 만약에 이거를 북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제일 높은 데를 지금 현재 백률사가 있는 곳이 이곳이어서 이게 북산의 서령하고 좀 맞아 떨어져요. 근데 이게 이제 맞다 그러면 이 근방 어디에 막 이제 무덤이 있어야 되는 막 이런 걸로 여겨져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기사하고 이 기사하고 같은 계열의 기사 혹은 같은 내용을 기록한 다른 기사라고 할 것 같으면 북산의 서령을 나눠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내전해자 갈 때 있어가지고 가설이긴 하지만 서산에 있을 수 없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래서 그렇다면은 막 같은 얘기를 쓴 내용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그 자추사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528년에 있었던 죽고 뒤에 그래서 자추사도 아마 이 근처에서 어디서 찾아야 되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관련한 기사 중에서는 이 큰 그 대비상 영험한 대비상이 나온다고 삼국유사에 나와요. 근데 아까 소개드린 이게 모종의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기사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수미일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사문에서 이제 아까 소개드린 풍비는 세웠다고 하니까 연대는 확실한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528년에 장사를 지내고 자추사를 건립을 하고 그다음에 백률사가 확인되는 건 692년 단계는 확인이 되니까 이때 백률사는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미 있었던 백률사에다 석단기를 만들고 거의 같은 시기에 청동불상을 조용하니까 대대적인 사찰에 대한 재건 내지는 재조명이 이루어진 거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되는데 문제는 그 자추사하고 그 백률사가 같은 절인가 아닌가가 논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같은 걸로 봐서 문제 없지 않을까 이런 입장이 있는데요. 이게 근거가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도 근거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좋은 근거가 돼요. 그래서 언어학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3가지 정도의 연구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자하고 이강은 백악은 통하고 추하고 유라고 통하고 이런 논의가 있고 자추하고 백류라고 통하고 이런 견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삼국사기의 사례를 찾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는 좋은 참고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같다 다르다 누구도 단언을 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다르다고 보게 되면은 3개가 있었던 거가 되죠. 장지가 있고 사원이 있고 묘가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같다고 보면은 그 묘의 역할을 겸한 사원이 있었던 거가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 백률사 석단기가 그 자리에서 나왔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무관하지 않을 거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거 같은 절이거나 그 관련 없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지는 북산이고 자추사는 그와 관련된 곳이 건립이 됐고 그림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석단기가 백률사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나왔다고 되고 있으니까 문제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양자의 기사는 시기적으로도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꼴로 봤을 때에 충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백률이라는 백률사가 이런 식으로도 후대에 표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는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자추가 떡가래나무 이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쪼면은 이렇게 흰젓 같은 게 이렇게 액체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게 설화하고 관련돼 가지고 아까 목에서 흰 피가 나오는 것하고 우연은 아니지 않을까. 유래가 있어서 자추라는 이름을 진 것이 아닌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중의적인 여러 가지 함의가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그 어떻게 인식을 했는 거 아니?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와서는 백률사가 자추사다 이런 식의 인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러 번 언급됐지만은 그 뒤에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에 이 백률사가 운영되는 하나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불회량이라는 사람이 없어지고 천정부에서 아주 그 보물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부모님이 이 백률사에 와가지고 대비상, 아까 대비상은 막 그 불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기도를 해서 둘 다 찾았다는 겁니다. 대단히 영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아버지는 태대각관, 그러니까 1등급입니다. 총리보다 높은 봉해지고 어머니는 뭐 궁주가 됐다고 이래요. 그래서 이 사실로 보면은 이후에 백률사가 상당히 그 신라 사회에서 왕정 사회에서 효험 있는 그 사찰이고 유력자죠. 유력자를 신도로 하고 있었던 혹은 후원으로 하고 있었던 절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그 이전의 글이어서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는데 잠깐 결론만 소개드리면은 그 이샤돈 순교 내용하고 관련돼서 네 가지의 크게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가 있고 순교협의가 있고 삼국사기가 있고 해동고승전이 있는데 요거를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대체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유사하고 순교협의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이차돈이 이제 그 이렇게 저렇게 군신하고 왕하고 대응할 때에 왕이 이렇게 하고 그 신하 쪽에서 군신 쪽에서 뭡니까 추궁을 하니까 이 삼국사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에서는 그 적극적으로 본인이 해명을 합니다. 이러쿵저러쿵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식의 이런 계열이 있고 이 지금 순교비 같은 경우 첫 단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묵묵하게 그 대응해서 처벌을 받는 처형을 받는 이런 식의 사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막 이런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원한영간의 남간사 스님이 졌다는 이 결사문 이게 아마 원전이 되고 요거를 그 자료로 해가지고 막 어딥니까 저 석단기하고 성공유사가 그 서술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둘 다 그 승려 사원 쪽의 자료입니다. 근데 그게 면면하게 이어져 가지고 기술된 것 이런 양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침묵한다는 게 무슨 결국엔 나중에 막 그 윤색 내지는 꾸미는 과정이라고 보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침묵 대응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수도자 종교인 성인의 자세일 수도 있겠다. 따라서는 막 그런 느낌도 들긴 하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 표함입니다. 표함인데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마애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박홍국 선생님께서 이제 발견을 하셔가지고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제가 알게 된 거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여기는 뭐 일반인이 접근이 안 되고 저도 실물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사진만 보고 그래서 이쪽인데 여기 이제 이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그림이 막 가관입니다. 대단한 그림이었어. 이게 이제 약간 조명 때리는 사진인데 그래서 뭐 이제 이게 이제 금당일 거예요 아마. 근데 금당인데 그게 부처님 이렇게 표시한 것 같고 여기 탑이 이렇게 있고 3층 탑이죠. 그래서 여기 이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번이 있어가지고 이게 번이 나온 자료는 아마 이게 처음이자 유일한 전제로서 대단히 중요한 자료인데 여기 글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 줄 나오고 두 줄 나오고 번은 여기까지 이렇게 펼쳐지는데 여기 이제 탁본한 자료 같아요. 그래서 글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박홍근 선생님의 아주 주옥과 같은 판독문이 있어요. 그래서 천보 몇 년 몇 월에 부금자 상세 이렇게 읽으셨어요. 근데 이 판독이 기본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근데 그 뒤에 박대재 교수가 조금
더 읽었어요. 그래서 2년 그다음에 그 만월하고 이 부인으로 읽었습니다. 한 글자를 이제 두 글자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경도광 때에 이 기사가 나오니까 만월부인이라고 요하고 연결지어서 어떻게 보면 이 기사를 여기 판독에 적용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이루고 있는데 제가 뭐 일주일 동안 좀 고민하면은 이 정도는 좀 무리고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을 현재로서 이제 확정지어서 읽는 거는 조금 무리고 이게 이제 하나 둘셋네 자로 보셨는데 네 자는 좀 무리가 아닌가, 세 자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글자 있고 답본 있고 그래서 천자는 뭐 읽을 수 있는 것 같고 요거는 뭐 간무리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월자니까 이게 월자고 이게 부자고 이게 뭐 사람이 얘기 나오니까 이게 금자일 겁니다. 이 사자고 여기까지는 뭐 명확한데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이걸 이제 몇 글자로 볼 거냐인데 제가 보기에는 세 글자 정도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보일 가능성도 있고 이 글자는 못 읽습니다. 이 글자는 문드러져 가지고 그래서 이 글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는 이 정도 선에서 현재로서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데 여기서 뽑을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글자랄지 그림 같은 경우 그림이 탑이 있는 거는 다 아시다시피 뭐 남산의 동남산의 탑골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하고 비교해서 이건 되게 규모가 너무 작죠. 그린 수준도 그렇고 그래서 인데 기본적으로 연대를 뽑아낼 수 있는 거는 글자를 가지고는 제가 보기엔 그렇고 혹간에 이걸 첨보로 읽으면은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되겠다. 이 정도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첨보라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첨보가 이제 박홍구 선생님께서는 2 내지 4년을 읽으셔가지고 74이나 744를 특정을 하셨는데 이 사가 보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그래서 이 사가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이건 앞으로 논의가 많이 여러 분들에게서 되어드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첨보가 5년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 그거 아니라면 어떤 원년에서 몇 년이 되더라도 특정이 되는데 8세기 초로. 근데 이게 이제 안압지 목간입니다. 월치 목간인데 거기 보게 되면 첨보라고 썼어요. 이렇게. 근데 첨보가 사실은 756년 5년까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11자라고 썼어요. 그래서 신라에서는 첨보 연간이 중국에서는 끝난데도 불구하고 그 일까지 쓰는 사례도 있어서 첨보로 읽는다고 하더라도 요 연대 안에서만 수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생각. 전체적으로 보면 경도광 때입니다. 를 배경으로 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정호 교수의 의견인데 아까 건물 나오는 거 바탕으로 보면 대충 고려 시대보다는 이전이지 않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통일신라 시대 혹시 첨보라고 읽으면 그 무렵 8세기 정도광 때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선에서 그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논의는 이미 몇 분들 많이 돼가지고 그럼 사찰이 어디를 가리키는 거냐에 대해서는 주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산림사원의 입장에서 그게 주변에 있던 약간 떨어져 있던 간에 논할 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인데 이제 아까 이명애 선생님께서 소개하신 굴불사지에서 해방 이후 발굴 때 나왔던 고려시대 때 청동 금고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건데 글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글자는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굴석사라는 이름이 고려시대 때 아까 삼국유사에서 잘못 그렇게 읽는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유일했었는데 이건 1차 자료이기 때문에 당대에 굴석사로 굴불사를 이름했던 거가 이 자료를 가지고 알 수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연대가 특정이 돼서 1183년에 이제 동경 북산인데 북산 금강산이니까 이게 이맘때도 계속해서 고려 때도 북산이라고 칭한 거죠. 금강산을. 근데 거기에 이제 호장하게 되면 그 지역의 중심자죠.
중심이 돼서 이걸 영위하고 아마 단원도 됐을 겁니다. 이런 것이 꾸려져 나갔었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평가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부처님을 파낸 절이다 이런 이름에서 도를 파낸 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려시대 때 언제부턴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그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의견이라 보다도 동사라는 기하가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그 고유명사로서는 이런 이름이 불렸지만은 방향명으로는 막 이런 걸로 불렸을 가능성도 있다. 막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이제 마지막 발표인 것 같습니다. 2시간 동안 처음에 오신 분들 한 분도 안 가신 것 같고 다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을 맞춰서 30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맨 끝에 하다 보니까 상세한 다른 설명을 안 해도 앞에서 많은 분들이 발표하시면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먼저 오늘 이 발표문에도 그렇고 이제까지 우리 금강산을 소금강산이라고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이제 아마 오늘 이 포럼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금강산 크는 이 금강산 이름은 이제 우리 경주 사람만큼은 붙이지 않고 금강산으로 불리워진다. 그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기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면 소금강산이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불려졌는가 그걸 한번 찾아봤는데 그 문제에서 금강산의 산 이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금강산에는 예상 외로 굉장히 문화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유적들이 데이터상 정확하게 몇 건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수십 차례 크면 좀 거짓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제가 초창기부터 갔다면 아마 20, 30회 이상은 갔을 겁니다.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보다가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몇 개 새로 찾은 것들도 있고 또 제가 이제 국립박물관에 있을 때 지방으로 도는 동안 여러 군데 다니면서 경주에서 뭐 발견캐도 제대로 보지를 못했는데 조금 전에 그 이용현 박사가 한 이런 이런 걸 보니까 참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유적이 도대체 몇 군데 있는가 하는 그것을 이제 자료집에 다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한번 훑어보기도 하고 또 앞에서 이야기되고 있지 않은 주요 유적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화유적으로 봤을 때 금강산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금강산의 주요한 문화유산이 이 산을 어떻게 보존해야 되는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맺은 말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우리가 말하는 금강산의 모습인데요. 여기 북쪽이 거의 남쪽이죠. 남북으로 2.75km. 그 다음 여기서 가장 넓은 부분이 700m. 그 다음 이 정상부가 백률사가 있는 요 정상부가 되겠습니다. 백률사에 있는 정상부가 표고 176.8m가 되는 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소금강산 그런데 이 소금강산과 금강산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국유사에 앞에서도 뭐 우리 삼국유사 3권 염총멸신조에 나오는 원종헌법 염총멸신조 그걸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되어 오고 있고 사실 2차동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빼고 나면은 백률사는 금강산은 주요 알기스가 빠진다고 할 수 있을 그런 정도인데 이 원종헌법조라든가 염총멸신조 여기에서 보이는 명칭들을 보면은 이 산을 북산
북악 이렇게 호칭됐습니다. 그건 당연히 아까 우리 주보동 교수님 기조 강연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왕경의 중심에서 봤을 때 왕경의 중심이 황룡사가 될 수도 있고 월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서 북쪽이 있기 때문에 북산이다. 또 북쪽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북악이다. 이렇게 해서 불러진 건 당연한 명칭인데 그럼 왜 금강산이라는 이름이 왜 난데없이 나타났냐? 그 금강산이라는 이름은 삼국유사에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금강산의 금은 뭐냐 하면 쇠라는 말인데 우리가 쇠 금자 아닙니까? 쇠거든요. 근데 강은 뭡니까? 구셀강, 금강. 금강은 곧 강철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철. 강철 같은 산. 강철 같은 산이 둘러져 있다. 그런 뜻으로 금강산이라고 불렀고 또 그 불교에서 수미세계를 철위산이라고 합니다. 철위산. 철은 말 그대로 철이고 위는 두를리자입니다. 철로서 두른 산, 그게 철위산이거든요. 철위산 이코르 금강산입니다. 그래서 이건 불교에서 온 말이 틀림이 없고 그래서 불교와 습합이 되면서 금강산이라 호칭이 되어서 정식 호칭이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금강산이라는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강산의 명칭은 고려시대에 이련선사가 그 백률사를 이근직 교수가 삼국사 요모조목하는 책을 보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이런 스님이 그 경주에 관한 신라왕정에 있는 황룡사를 비롯한 수많은 사찰들을 일일이 가본 것 같이 써놨지만은 사실 이거지 교수 말을 빌리면 이런 선사가 경주에 와서 가본 것은 두세 번에 불과합니다. 두 번인가 뭐 세 번인가 그것도 잠깐 왔다 가고 몇 달씩 머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와서 어딜 갔느냐? 2차도의 묘를 참배를 하고 금강령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각국 그 해동 고성전에도 보면은 이 각혼이 직접 그 2차도의 묘에 참배를 하고 2차도 묘에 단비가 있더라. 조금 전에 우리 이용현 박사가 뵀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산 이름은 금강령, 금강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여러 지도에 보면은 한결같이 금강산으로 나오지 소금강산이라고 나온 예가 없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이 동여비고가 16세기에 만든 지도로서 연대가 거의 확실시되고 경주를 표현한 것 중에서 가장 빠른 지도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북악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기도 하고 금강산이라 두 가지 산 이름을 여기 붙여놨습니다. 북쪽에다가. 그 다음에 해동지도, 이건 1750년대에 만든 것입니다만 이 해동지도에는 금강산에 언덕강자를 썼습니다. 구셀강자를 쓰지 않고 칼도가 빠졌습니다. 그러나 다 이 산을 금강산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1750년대, 그 다음 1778년에 만든 팔도지도, 영남도에도 보시면은 경주의 금강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직경정 구기도 1798년에 만들어진 직경성 구기소에도 보면은 백률사가 크게 그려져 있고 그 뒤에 금강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8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경주도회 자통지도, 이 경주구조도 보면은 금강산인데 이 금가가 언덕강자라고 되어 있는 것 뿐이지만은 금강산이라고 불렀음이 확실하죠. 그 밑에 백률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18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지성이라는 데 경주구조에 보면은 경주부에 여기에 금강산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예, 금강산. 그리고 여기에는 경순왕 묘도 그림 표시되어 있습니다. 백률사가 아래쪽에도 표시되어 있고요. 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8세기 중엽에 만든 여도에도 금강산. 각 읍 지도에서 경주부만 핸드 보면 거기도 금강산이라고 이렇게 백률사 금강산 항상 이렇게 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의 초본으로 만들어진 지도 초에 18세기 중엽에 만든 필사본에도 금강산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영남지도 경주부에도 금자가 어서져 버렸습니다만 강자 산을 봤을 때 금강산이 틀림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1760년대에 만든 경주지도에도 금강산. 그 다음에 18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이 팔도지도 경주부에도 금강산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조선지도 경주부 1767년에 만든 지도에도 금강산, 경상도 경주부 지도 여기에 보면 18세기 1767년 조선 지도를 필사한 것인데 거기에 보면은 금강산, 19세기 초에 만들어진 목판에도 다 금강산입니다. 그 다음 1800년에서 1822년 사이에 되었다고 하는 동궁 여도에도 보면은 여기에 금강산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여도에도 금강산이라고 분명히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고산자가 청구도 1834년에 만든 청구도와 대동여지도 1861년에 그걸 또 수정해서 만든 대동여지도에도 보면은 이 금강산이라고 똑같이 금강산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영남업지 여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선시대 여러 지도에도 한결같이 금강산이지 소금강산이라는 소자를 붙인 예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금강산이라는 호칭은 언제부터 붙여졌는지 한번 찾아보자 싶어서 제가 쭉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찾아보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일제강점기 때입니다. 근데 일제강점기 때 어느 시점부터냐라고 했을 때 근거가 되는 것은 1910년대, 12년, 15년대에 만들어진 이런 책들을 보면은 다 금강산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금강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1915년대가 딱 되면서부터 어디 되냐면은 이 지도가 일제가 우리 그 조선을 이제 잘 하기 위해서 미리 1910년에 우리가 합방이 됐지만 그 이전에 이미 다니면서 육지 측량부에서 측량을 세밀하게 했습니다. 해서 아주 상세한 지도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1912년 지도에는 보면 이 산 이름이 백률사는 표시되어 있는데 백률사 굴불사지는 표시되어 있는데 그 금강산이니 소금강산이니 그런 표현이 일체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 1917년에 만들어진 요 지도에 보면은 금강산이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1917년에 만들어진 지도인데 여기 보면은 이 산 이름이 이제 금강산이 아닌 소금강산으로 딱 표시가 되어 나옵니다. 소금강산 돼 있죠. 이 산 여기다가. 그래서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발견한 것은 1917년대에 나타난 이 지도에서 처음으로 소금강산이라 썼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경주 고적지도라고 하는 이 경주 고적도희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경주의 그 유적을 사진을 쭉 흑백 사진을 쭉 이렇게 실어서 했는데 이 대부분 사진들이 보면 유리판으로 많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거기에 부도로서 이런 그 경주 고적도희에 있는 부도로서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확대를 해보니까 여기는 여전히 소금강산이 아닌 금강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1926년 그 1915년 지도의 소금강산이었지만은 26년도에 만들어진 지도에는 소자가 들어있지 않고 이렇게 금강산이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뭘 하냐면은 금강산이라는 말이 정식 호칭으로 계속 내려왔고 소금강산이라는 걸 일부 부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금강산과 소금강산은 같이 섞여서 해왔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34년에 만들어진 조선총독부 조사자료지 사시집에 보면 경주군이라고 하는 일종의 군지 성격의 인데 거기에 첨부되어 있는 지도에는 여기를 소금강산이라고 또다시 이렇게 소금강산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소금강산 보십니까? 네. 여기 다 보면은 1926년에 만들어진 이 왼쪽 이 고적지도 요 두 판은 사실 똑같은 판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1926년에 한 여기는 금강산으로 표시되어 있고 여기 1943년에 되는 이 지도에는 소금강산이라고. 그래서 소금강산, 금강산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을 써왔음을 이제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지도. 그런데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때 와서 소금강산이라고 붙였으니까 이거는 일본 사람들만 그랬었겠지. 그게 아니고 요 표암제 여기 이건 딴 거군요. 예, 이런 여러 고적 지도가 많습니다만 이 표암지에 보면은 표암지는 우리 표암 대종회에서 1929년도에 표암 제시를 새로 짓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했는지 그 유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이런 지도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이 지도에 보면은 역시 금강산이 아닌 소금강산으로 소금강산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일본인만 소금강산이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소금강산이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 1955년도에 그 행정지도에 보면은 역시 소금강산이라고 소금강산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일제가 만들어서 한 소자를 붙여서 만든 금강산 이름이 광복 이후에도 여전히 쓰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칭은 지금까지도 오븐 포럼이 있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다 저기 있는 그 백률사가 있는 그 산은 소금강산, 그렇지. 금강산 그러면 좀 이해하게 들렸을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포럼이 끝나는 순간부터는 절대 소금강산이라는 말을 붙지 마십시오. 이 보십시오. 이 산 정상 부위에 가면 177m 되는 정상 부위에 소금강산, 그건지 소금강산인지 알 수 있습니까? 소금강산이 소금으로 만든 강산입니까? 한글로만 이래서 나오니까 그거나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글 하면서. 그리고 여기 지금 바로 요 백률사, 불불사 바로 밑에 있는 게 뭡니까? 소금강산, 불불사. 저렇게 소금강산이라는 말이 고착화 되는데 절대 이제 쓰지 말자 하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금강산 어쩌고 하면서 하는 그런 그건데 금강산의 그런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이런 지도를 만들어서 지금 백률사 들어가는 굴불사 그 입구에 보면은 요 안내판 보셨죠? 바로 그걸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만 여기 보면은 소금강산이 켜놓고 소금강산 지구라 켜놨죠.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서 그러면서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 원래 금강산은 요거밖에 아닙니다. 이거 그걸 이렇게 키워서 소금강산 이름으로 붙여놨는. 어쩌면 이게 맞을 수도 있겠죠. 소금강산 이름은 요것만 금강산이고 이거는 소금강산 그는 일제 때 붙였으니까 범위를 전부 넓혀서 소금강산이다. 이건 새로 만들어서 산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엄연히 산 이름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금강산이고 여기는 금악산입니다. 금악산. 요 왼쪽에 있는 게 금확산이고 요 앞쪽에 요 북천 가에 있는 것은 약산입니다. 약이라 같이 약산입니다. 약. 그래서 약산, 금악산 이 두 산 이름을 합쳐서 이 금강산과 합쳐서 소금강산 지구라는 엉뚱한 이름을 만들어 놓고 있죠. 자, 이제 금강산에 그러면 얼마나 많은 문화유적이 있는가를 한번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 23건을 지금 이름을 써놨습니다만 이 지도는 1997년도죠. 97년도에 경주 유적 지도를 할 때에 이 금강산에 있는 유적을 표시를 하면서 만든 그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좀 추가를 했습니다. 새로 발견된 거하고 추가를 해서 만든 것인데 이 백률사가 있는 이 금강산의 중심에서 봤을 때 이 북쪽은 유적이 적습니다. 요 크게 보이는 이것들은 다 고분군입니다. 용광동 고분군 1 근하여자 중고등학교 있는 데하고 이쪽 그 남쪽으로 있는 그 주유소 있는 쪽하고 그다음에 다불마을 건너 요 세 군데 고분군이 있는 거 외에는 여기 하나가 딱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큰 절터골 사지라고 하는 절터가 하나 있는데 그 절터가 있고 그다음 이 백률사 남쪽 백률사를 중심으로 해서 백률사, 굴불사 등등 유적이 많이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는 고분군뿐만 아니고 중요한 유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세하게 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용광동 쪽에 있는 이 지성묘, 용광동 지성묘 궁과 이 청동기 시대부터 금강산에 사람이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근하여자 중고등학교 부지에서 고분군이 나왔고 그 중에 지금 또 남아 있는 용광동 고분 있죠. 그 다음에 그 남쪽에 있는 고분군입니다. 그리고 이 금강산 유적하면 꼭 빼놓지 않고 이야기되는 게 뭐냐면은 신라시대 신라고분 가운데 이제 석실분이 적성목각분이 평지에 이래 있다가 산지로 올라가게 되면서 맨 먼저 만들어진 형식의 고분 제1형식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금강산에 있는 와총입니다. 와총. 왜 와총이라 그러냐 하면은 금강산에 있는 이 일제강점기 때 발굴 조사를 했는데 그때 고적 도보에 있는 걸 인용했습니다만은 그때는 나무가 다 없어지고 나무가 없고 문둥산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아마 이거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복구 후에 찍은 유리원판 사진인데 이게 지금 어느 쪽인지 제가 암만 다니면서 봐도 여기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혹시 제 요 강의 끝나고 발표 끝나고 난 다음에 요거는
원리다고 좀 지적해 주시면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걸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분이 바로 이 석실분으로서 경주 평지의 적성목각군에서 석실분으로 옮겨가는 첫 단계의 고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분이 와총이 된 것은 이 기와가 이 시상대가 놓여 있는 시상대 위에 수키와와 앙키와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무덤을 와총이라고 부르게 됐죠. 그런데 이 금강산 지구에서 발굴 조사한 것은 근하여자중고등학교에 있는 용광동 고분하고 그다음에 이쪽 그 동천동 13번지에 있는 이 화장묘와 석실묘가 있는 이 동천동 13번지 고분 요게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동천동 13번지 이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1986년도에 그 옆에 있는 군부대에서 방공호를 팔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토기가 나와서 매장문화재로 신고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인물 담당을 했었는데 이걸 받아와서 보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다. 그래서 발굴 조사를 86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해서 이 화장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석실분이 또한 같이 이 석실분의 봉토에 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석실분은 6세기 초반쯤 되는 무덤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 6세기 초반 초중반에 만들어진 이 화장묘가 나왔다고 해서 경주에서 나온 화장묘 가운데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게 신라 화장묘로서는 이 송천동 13번지 고분에서 나온 것입니다. 굉장히 이 고고학상으로도 중요하고 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제가 발굴조사할 때 발굴조사를 하진 않았지만 그 장에 여러 차례 가서 현장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걸 지도에 표시하려고 하보니까 그 자리를 정확하게 찍기가 힘들더라고요. 간신히 보고서 보고 찾아서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굴불사의 사면석불 다 보셨고, 그 다음에 백률사에 여기 봉서루라 하는 누각이 백률사의 봉서루가 1912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세고 기둥이 기울어지고 하니까 철거시켰다고 하는데 거기 12년대 철거하기 전에 찍은 사진 여기 대웅전이고 옆에는 여기 봉서루로 보여집니다. 요겁니다.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 그 넘어 오늘 그 이야기 되지는 잘 안 했습니다만 동천동 마의 삼존불이라고 삼존불이 있습니다만 이 삼존불상 이 본존이 얼굴이 참 특이합니다. 그런데 이 불상이 있는 자리가 저는 동역동자 절사자 동사 이 동사가 바로 아까 임영희 교수 발표하시면서 그 굴불사지 발굴조사 때 동사 기와가 나왔다 하는데 사람들이 그 동사 기와가 거기서 나왔으니까 굴불사 자리가 동사가 안 되겠느냐 천만의 말씀. 굴불사지가 있고 백률사가 있는 그쪽은 금강산의 서쪽이라고 항상 표시되어 있지 동쪽이라고 표시된 예가 없습니다. 동사는 당연히 그 동쪽에 있는 절이되어 동사가 되는데 자 그러면 동사가 어느 동사냐? 그 동사는 바로 백률사가 금강산에서 가장 중심되는 사찰이었습니다. 가장 중심되는 그 사찰이었는데 그 백률사의 동사니까 바로 이 산 너머 정상에 있는 이곳이 동사일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동사라고 수정되는 이 역이라든가 굴불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동사에 소속된 하나의 암자 같은 그런 성격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도 예비군 훈련장 가는데 저쪽 부대에 가면은 그쪽 있습니다만 이걸 제가 상홍유사에 나오는 구절을 보고 금강산 동남쪽에 도량사가 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복불원조에 그런 말이 나와서 이 절터가 아무래도 도장사인 것 같다라고 이제 했더니만은 지금 다들 도장사지로 찬성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여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이제 옛날 조사할 당시인데 여기 좀 부대로 들어가는 길이고 여기에 또 개 사육하는 그런 곳이 있고 길가에 이런 바위돌이 있는데 제가 객지를 돌아다니다가 한 10몇 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거 한번 찾으려고 가보니까 이거 가까이 어딘데 분명히 이게 어딘데 못 찾겠어요. 안만 찾아다니다가 그리고 간신히 어디 보니까 이 돌이 옛날 기억이 나서 찾아냈습니다. 이 불상 역시 지장보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하반신 무릎 있는 이 아래쪽이 묻혀 있어서 사실 이것만 봐서는 입상인지 좌상인지 저서도 모르지만은 옛날에 처음 발견될 당시에 60년대에 보면은 여기 좌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좌상입니다만은 이것도 파내어서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큰 절턱고 사진하고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 그걸 요번에 사진도 찍고 한 조사를 하려고 가봤더니 이런 상태로 돼서 여기 옛날에 있던 집도 없어지고 그때 보이던 주춧돌이라든가 기와 조각이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그게 큰 절턱고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새로 발견됐다고 하는 김정학 교수가 발견해서 만든 이 마애불이 새로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이거를 경주 금강산 마애 선각 열애 입상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김정학 교수는 삼국시대까지 올려봤지만은 여러 가지 점으로 봤을 때 8, 9세기경의 불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불상의 뒤쪽에 김정학 교수가 쓰는 도판에 보면은 여기 뭡니까? 우물정자가 같이 되어 있죠. 이 부호가 범상치 않은 부호입니다. 이 부호가 요 세 군데에 이렇게 있다라고 삭본을 해서 찍었는데 저는 현장 가서 보니까 이런 우물정자 요 하나밖에 발견을 못하고 옆에 있는 건 앞만 봐도 여기 비슷하게 보이긴 한데 탁본을 하지 않은 이상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요 가짜로 만든 것도 아닐 것이고 여기 보는 거 보면 우물정자가 틀림이 없어서 삼각상으로 우물정자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토속 신앙과 관계되는 더 나아가서는 도교와 관계되는 그런 부호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됩니다만 요 외에도 이런 부호가 더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새로 알려진 것이고 요건 제가 새로 조사하면서 발견한 유적인데 성열 유적입니다. 여기 성열이 뻥뻥 뚫려 있는데 한 20개 정도가 있고요. 이런 바위 돌에 한쪽 면에 새겨져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청동기 시대에 보여주던 하고는 다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백률사가 나오고 금강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 이슈거리가 될 수 있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신라 불교를 창할 때 이차돈 선사가 선교하지 않았다면 527년이 아니라 540년, 50년이 됐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 이차돈의 묘가 앞에서 우리 이용렬 박사도 설명하고 다 했지만은 고려 중기까지 이런 스님도 직접 다 그 분양하고 이런 이차돈 선사, 이차돈 사인의 묘를 참배했는데 그 묘가 그런 거 보면은 금강산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 기록을 보면은 금강산의 서쪽 비설계에 있었던 건 사실이고 또 백열사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은 다 인정하는 것인데 그 자리가 정확하게 어딘지를 모른다 이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번 이 문화유산으로 본 그 금강산이라고 했을 때 2차원 유적지를 나는 꼭 찾아야 되겠다. 근데 사실은 제가 1985년도에 찾았습니다. 추정 2차원 유적지 이렇게 해서 굴불사지 보고서에 제가 그 금강산의 문화유적, 불교유적 이라면서 불교유적 챕터에 추정 2차원 유적지라고 썼지만은 아무도 그걸 제대로 보고 와 그건 뭐 박모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했다. 아니면은 와 그 참 탁견이다. 어떻게 눈이 발래 그걸 발견했나. 이런 말하는 사람이 없이 아무도 모르게 지금 벌써 30년 세월이 지났지만은 2차원 묘가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냐? 결정적인 단서. 누가 뭐라해도 입을 딱 떼서 맞구나 하는 걸 못 찾았거든요. 근데 저는 찾았습니다. 이쯤 되면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신라문화유산 연구 3호에 실으려고 예약을 하고 있고 지금 논문 글이 한 80% 됐습니다. 돼서 확실하게 찾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지금 굴불사와 백륜사로 올라가는 길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런 조그마한 길이 있고 길 옆에 지금 사진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만은 요 뒤에 보이는 게 요 무덤이고요. 요 무덤 요 위쪽에 보면은 돌이 3개가 딱 등장을 되어 있는데 요 담벽 동서방향으로 담벽이 얼마냐면 2m. 그다음에 이쪽 남쪽에서 북쪽까지 달리는 그 길이가 4m로 추정이 됩니다만 이거 묻혀서 제대로 파보지 않은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석실분이 틀림이 없고 지하식이 아닌 지상식으로 되는 초기 단계 1단계 와총과 같은 단계에 만들어진 고분입니다. 이거 석실 고분입니다.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무덤이 있는 바로 앞에 이런 기와장들이 무수히 지표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기와들이. 그리고 그 기와와 더불어서 이 사진에 지금 제가 제시를 안 했습니다만은 주춧돌 3개가 딱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다듬은 주춧돌은 아닙니다만 대충 다듬어서 만든 주춧돌
덤벙주초가 3개나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이 이차원 유명 석당의 밑에 요 지대석으로 베었던 지대석 조각을 찾았습니다. 야, 자, 그럼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 더 길게 이야기하면 시간 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장소가 저는 추정 2차원 유적지라고 했지만은 저는 이 무덤이 2차원 묘고 그 앞에 있는 것이 기록에 나오는 사당, 2차원의 사당터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이영석 박사가 설명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표암 성각화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냥 사진을 봤을 때, 아, 이게 뭐 누가 와서 나중에 장난 비슷하게 이렇게 했겠구나 싶었는데 천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저 박원국 교수가 좋은 자료를 주셔가지고 제가 사진을 보고 했습니다만 바로 이 자리에 있는데, 이거는 첨보로 분명히 읽을 수 있고, 첨보가 다소 뭐 10년, 20년 이렇게 10몇 년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경덕왕대에 이런 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암에는 이런 표암제와 더불어서 이 뒤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습니다. 표암 성각화를 비롯해서 옥계석이라든가 사찰 관계 그런 유물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또한 잘 갖고 와야 될 것이고요.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1번은 이제 절대 이제 소금강산이라는 우리 일제전쟁성상께서 그 향나무 같은 것도 막 무슨 향나무입니까? 뭐 와지스카 향나무인가? 뭐 향나무도 일제전쟁에서 다 그 아까운 몇십 년 되는 걸 다 베어내고 하는 바닥에 왜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소금강산 크는 이 소자를 왜 붙이느냐 말이죠. 그래서 그건 하지 말자. 그 다음에 동천동 고분군 1이라고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가보면 제스럽게 짝이었습니다. 고분 정상을 향해서 지금 저 사진을 제가 안 보여드려서 그렇죠. 하면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고 그 위를 막 밟고 우리 조상미 호를 갖다가 그 산꼭대기 밟고 다니는 거 제설지 않습니까? 그 복문을 좀 돌려서 풍선을 해도 얼마나 될 건데 그런 것들 빨리 정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길이 여기 나가 있고 저기 나가 있고 산발적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정비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야기는 이 동천동 일제강점기 때 발굴하는 그 유명한 와총이라든가 또 경주박물관에서 말하는 동천동 13번지 같은 게 찾아가려고 가보면 어디 간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표시라도 해줘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김정환 교수가 발견했다고 하는 이 금강산 이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마애불 이름을 경주 동천동 소금강산 신발견 마애불. 소금강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명칭보다는 경주 금강산 마애 선각열애 입상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 아마 닭사코스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도량사지 그 마애불상 같은 경우는 매몰돼서 그걸 좀 정비를 해서 파내고 그 위치가 어딘지를 찾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마지막으로 경주 금강산 마애성각 예상의 기호바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안내 표시 같은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표암 마애성각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성각화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조사할 때 정문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어가 그 뒤쪽에 있는 담장을 월담을 해가지고 몰래 들어가서 눈치 살피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돼서는 될 게 아니고 그쪽으로 길을 내주든지 해서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